저는 결혼한 지 5년 차 되는 평범한 맞벌이 주부예요. 작은 회사에서 인사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근무 중이었죠. 저희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남편은 일보다 가족이 먼저라던 사람에서 점점 시모와 신우의 말만 듣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시모는 늘 내 딸은 착해서 손해만 본다며 신우를 감쌌고, 신우는 그런 말에 기대 세상을 너무 쉽게 살았어요. 직장도 항상 오래 다니지 못하고 연애도 문제투성이었죠. 그런데도 시모는 우리 딸은 운이 없어서 그렇다며 넘기기 일쑤였어요. 그럴 때에도 저와 너무 다른 모습에도 그래, 가족이니까 하고 어쩔 수 없이 이해해줬어요. 신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생활비를 쪼개서 용돈을 주기도 했고 고민거리가 있으면 들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늘 철이 없었고 습관처럼 누군가에게 기대려고만 했어요. 그걸 이해하려는 저의 마음을 남편과 시모, 신우는 어느샌가부터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생각이 깨지는 데는 한밤중 초인종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어느 날 밤, 그 시간에 아무도 찾아올 리가 없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2번 울리더라고요. 시계를 봤는데 밤 11시가 넘었어요. 이런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었죠. 저는 대충 가디건만 걸치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틈으로 밖을 살짝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발 바로 앞 바닥에 이불 보따리 같은 게 놓여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살짝 허리를 숙이니까 보따리 위에 쪽지 한 장이 접혀 있더라고요. 펴보니까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새언니, 미안해요. 잠시만 부탁드릴게요. 곧 데리러 올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우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당장 이해가 안 됐죠. 그리고 이불 보따리를 봤을 때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안에서 희미하게 움직임이 느껴졌거든요. 천천히 이불을 젖히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었어요. 너무 작은 아기여서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팔에 닿는 그 온기가 믿기지 않을 만큼 따뜻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고 저는 본능적으로 품을 꼭 감싸쥐었어요. 어수선한 분위기에 어느새 남편도 나와 있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여보, 이거 봐. 아가씨가 우리한테 아기를 맡긴대. 뭐? 남편은 놀란 얼굴로 신우가 놓고 간 쪽지를 주워들었어요. 잠깐 읽더니 얼굴빛이 변했죠. 불쌍한 내 동생, 힘든 일 있나 보지. 잠깐만 봐주자.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아가씨는 말도 없이 애를 이렇게 바닥에 두고 가면 어떡해. 아가씨한테 전화 먼저 해봐.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까 애부터 재우자. 내일 바로 연락해볼게. 남편의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신우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기를 놓고 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따질 여유도 없었어요. 우선 아이를 빨리 편하게 뉘어야 했거든요. 아기 옆에 놓여있던 쇼핑백 안에는 이것저것 들어있었어요. 분유통이랑 젖병, 기저귀 몇 장, 작은 담요까지요. 저는 우선 젖병부터 깨끗이 씻어 냄비에 넣고 끓였어요. 이미 늦은 밤이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서 피곤한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제 좀 먹자. 괜찮아? 괜찮아?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젖병을 꽉 물더니 힘차게 빨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리는데 순간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다 먹고 나서 저는 아기를 안은 채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한참을 토닥이니까 아기가 작게 트림을 했어요. 그제야 저는 숨을 한 번 돌릴 수 있었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따지기는 뭐했는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엄마, 이거 스피커폰이야. 근데 걔는 왜 갑자기 애를 우리 집 앞에 두고 간 거야? 애가 바쁜 일이 있나 보지. 얘, 너가 잠깐만 좀 봐줘. 어머님, 근데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이렇게 아기를 맡기고 사라지면 어떡해요? 곧 데리러 가겠지.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아기가 제 옆에서 숨을 고르며 자는 걸 보니 이제 이건 단순히 잠시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갑작스럽게 아기를 맡게 되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새벽마다 우는 바람에 거의 잠을 못 잤고 아침엔 젖병 소독하고 분유 타고 그 와중에 울면 기저귀를 하긴 하고 그러다 보니 출근 준비는커녕 세수할 틈도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어느새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은 회사 못 나갈 것 같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일단 하루만 연차내. 아마 곧 데리러 오겠지. 그렇게 저는 부랴부랴 회사에 연차를 내고 하루 종일 아이를 보게 됐어요. 하루 종일 품에 안고 달래고 젖병을 씻고 기저귀를 갈다가 오후가 돼서야 겨우 바람이라도 쐬자 싶었죠.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근처 산책로를 한 바퀴 돌았어요. 바람이 차가웠지만 아이가 바람을 쐬니 잠시나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제야 제 머릿속도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잠깐이겠지. 곧 데리러 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유모차를 천천히 밀었어요. 오후가 되어서 남편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는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 밤에는 애기 울면 당신이 분유 좀 타서 먹여줘. 나 오늘 밤에는 집에서 회사 일 처리할 게 있어서. 알았어. 동생한테도 계속 연락해볼게. 하지만 아이를 봐준다던 남편은 퇴근 후 저녁을 먹자마자 그대로 골아떨어지더라고요. 자정쯤 아기가 깼고 새벽 2시에도 또 울었어요. 5시쯤엔 울음소리가 더 커졌죠. 저는 그때마다 작업하던 일을 중간에 멈추면서 아기에게 분유를 타서 먹였어요. 남편은 아기가 울거나 말거나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어요. 결국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은 일어났어요. 여보, 내가 밤에 아기 좀 봐달라고 했잖아. 미안. 내가 깜빡 잠들었네. 하지만 결국 제가 다 하게 됐죠. 손목이 아파서 계속 주물렀고 피곤해서 눈이 감기려 해도 아기가 울면 또 벌떡 일어나서 아기를 봤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흘렀던 것 같아요. 핸드폰을 붙잡고 몇 번을 눌러봐도 신호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하루 이틀이야 그렇다 쳐도 이제 슬슬 불안해지더라고요. 여보, 아가씨 여전히 연락 안 돼? 전화가 계속 꺼져 있네. 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나도 이제는 회사에 나가야 돼. 더 이상 연차를 못 낸다고. 이번엔 당신이 내.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어요. 결국 저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아가씨 연락 되세요? 예, 사정이 있대잖니. 며칠만 더 두고 보자. 며칠이 정확히 며칠이에요. 지금 연락도 계속 안 되고요. 아이고, 너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니?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답답해지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봐줘라 라는 말이 너무 쉽게 들렸어요. 하지만 정작 그 가족이라는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두고 사라졌잖아요.
아기를 계속 안고 있다 보니 손목이 더는 버티질 못했어요. 파스를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니까 손에서는 계속 파스 냄새가 나고 허리를 펼 때마다 찌릿하게 통증이 올라왔고 그럴 때마다 잠깐이라도 누워있고 싶었지만 아기가 금세 울어버리니까 그럴 틈도 없었어요. 머리는 며칠째 제대로 감지도 못해서 질끈 묶어 올렸는데 아이를 다시 안으려 허리를 굽히는 순간 어깨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전화 좀 받아. 하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멘트만 계속해서 흘러나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단순히 잠깐 맡긴다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조금씩 실감하게 됐어요. 여보, 이제는 그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아. 도대체 아가씨가 왜 이러는 거야? 나도 몰랐어. 사실 나한테도 숨기고 있었던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제야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동안 신우는 가정에 있는 남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였어요. 들으면서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럼 그 남자는 애기 책임진대? 아니, 그럴 상황이 아니래. 어찌됐든 그 남자도 가정이 있으니까.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신우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아이를 우리 집에 두고 간 건지. 신우는 결국 도망을 택한 거였어요. 신우는 늘 그랬어요. 힘든 일 앞에선 맞서기보다 피해버렸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우리 집에 두고 떠난 것도 결국 그 나약함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데 머릿속에선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지? 하는 생각이요. 한편으로는 신우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애를 낳고 무책임하게 아이를 두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애 걱정도 안 되나 보지?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아니, 걔도 사정이 있겠지. 걔라고 지 새끼 안 보고 싶겠어? 우리 지금은 그냥 이 아이부터 잘 챙기자. 그 말에 더는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분노가 식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 앞에서 그런 감정을 내비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분유를 데우며 달력을 봤어요. 어느새 열흘이 지나 있었어요. 아기를 맡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신우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하루빨리 돌아와서 아이를 안아주라고. 한 달이 다 되어갈 즈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신우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급히 문을 열었어요. 아가씨, 도대체 어디 있었어요?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새언니, 미안해요. 저도 지금 당장 아기 데려가고 싶은데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더 부탁드릴게요. 진짜 이번엔 정리되는 대로 데리러 올게요. 신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어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이 쪽을 한번 쳐다봤어요. 신우는 조심스레 다가와 아기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더니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섰어요. 아가씨, 잠깐만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디 가는 건데요? 제가 불렀지만 이미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발소리만 들렸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도대체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그 짧은 방문이 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신우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눈이 감길 만큼 피곤했어요.
앉아있으면서도 머리가 멍하고 점심시간엔 커피를 2잔씩 마셔도 버티기 힘들었죠. 퇴근길에는 분유랑 기저귀를 사야 했어요.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때면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내 일인가? 왜 내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나 싶었죠.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울고 있었고 저는 코트를 벗을 틈도 없이 안아들었어요. 괜찮아. 이제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아이를 품에 안으면 순간 피로가 조금은 녹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신우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그 잠깐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데.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처음엔 하루 이틀이면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어요. 그 잠깐이라는 말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주말 오랜만에 제 친구 미경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요즘 왜 그렇게 잠수 탔냐며 커피 한 잔으로 집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라 괜찮겠다 싶어서 오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랑 같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너 진짜 얼굴이 반쪽이 됐네.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아니, 그냥 좀 정신이 없었어. 신우가 아기를 맡기고 가서. 아기? 갑자기? 잠깐만 봐달라고 했는데 벌써 한 달째야. 연락도 안 되고. 미경이는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도 얼마나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새삼 실감이 났어요. 집에 낯선 아기가 있고 그 엄마는 감감무소식인데 그걸 저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있다는 게 좀 어색했죠.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안아서 거실로 나오자 미경이가 깜짝 놀라더니 웃으면서 말을 꺼냈어요. 세상에, 너무 귀엽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미경의 시선이 점점 고정되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아기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너 표정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얘가 정말 신우예요? 맞아. 내가 잠깐 돌보고 있어. 왜 그래? 미경이는 계속해서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러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 우리 남편 어릴 때랑 너무 닮았어.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당황스러운 마음에 억지로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어요. 아기 때는 얼굴 구별하기 힘들어. 그런데도 미경이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야, 너도 우리 남편 얼굴 알잖아. 이 아기 눈매 우리 남편이랑 똑같아. 혹시 이 애 이름이 뭐야? 하준이야. 뭐? 지금 하준이라고 했어? 왜 그래? 미경이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예전부터 말했거든. 아들 낳으면 꼭 하준이라고 짓겠다고. 그 이름 진짜로 쓰고 싶다면서. 그날 밤 미경이가 돌아가고 나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씻을 생각도 안 들고 거실 불만 켜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나. 미경이 남편이랑 우리 아가씨가. 말도 안 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분명 우연이겠지 싶으면서도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 아이 눈매가 우리 남편이랑 똑같아.
아들 낳으면 하준이라고 짓겠다고 했었어. 그 말이 자꾸 겹쳐 들렸어요.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부엌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미경이가 예민했던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아이 아빠가 정말 미경이의 남편이라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문득 미경이의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경이가 남자친구를 소개해준다며 술자리에서 한 번,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한 번 봤었죠. 그리고 그 얼굴 위에 아이의 눈매가 겹쳐졌어요. 그 닮은 모양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니야, 설마. 말도 안 돼. 진짜일 리가 없지? 사실 미경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서로 바빠서 대화가 줄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남편이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있는 걸 봤다는 말이었어요. 그 얘기 듣고 뭐라고 했어? 네 남편한테 직접 물어봤어? 아니, 안 물어봤어.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그냥 헛소문이겠거니 했지. 그런데 내가 직접 봤어. 회사 근처 카페에서. 창가에 앉아서 어떤 여자랑 커피 마시고 있더라. 손까지 잡고 웃으면서. 내 눈이 이상해졌나 싶었는데 자세히 봐도 내 남편이 맞았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던 미경이가 어쩐지 달라졌던 이유가 그제야 이해됐죠. 그래서 남편한테 따졌어? 그날 밤 바로 말했지. 근데 오해야, 친구야, 그것만 반복하더라. 그 말 듣는데 더 허무했어. 차라리 인정을 하지. 미경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떨궜어요. 그때 이미 마음속에서 결혼 생활은 끝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변명보다 그 담담한 태도가 미경이를 완전히 쉽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미경이는 결국 이혼 서류까지 써놓고도 확실하게 끝을 내지 못했어요. 남편과 같은 집에서 살긴 했지만 서로의 존재를 지우고 사는 사람들처럼 지냈죠. 두 사람 사이엔 대화도 온기도 없었어요. 아직 같이 살고 있다며 그건 왜 그래? 그냥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이지 이미 끝난 거야. 서로 말을 안 하니까 그게 더 지옥 같아. 집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내는데 그게 더 숨이 막히더라.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미경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어요. 잘 때 누워서 그냥 천장만 보고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만 계속 들더라.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싸움보다 무서운 건 아무 말도 없는 침묵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저는 미경이의 그 힘든 시간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어요. 친구로서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전부였죠. 이제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네 말대로 될까? 나 요즘은 그냥 숨만 쉬는 기분이야. 그녀는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힘겨운 건지 저는 알았어요. 저는 말 대신 미경이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는 게 낫지?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요. 맞아. 너한테 얘기하고 나면 그나마 좀 살 것 같아.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거든. 그렇게 미경이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종종 제 집에 들렀어요. 저는 특별한 조언은 못했지만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미경이는 조금은 위로를 받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몇 번이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의 일상을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미경이는 남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눈가가 조금 붉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괜히 그 부분을 더 건드리기 싫어서 일부러 다른 얘기로 돌리곤 했어요. 이번 달에 회사 워크숍 간다더니 어땠어? 재밌었어? 그냥 다들 부부 동반으로 왔더라. 나만 혼자였지 뭐. 그녀는 짧게 웃었지만 그 안엔 외로움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저도 그 웃음을 보고 뭐라 말을 못했어요. 괜히 괜찮다는 말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혼자라도 잘 다녀온 게 어디야. 사람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겠다. 그냥 익숙해지더라. 요즘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근데 가끔은 나도 왜 이렇게 외로운가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답답해져 왔어요. 오랜 친구로서 그 외로움을 다 덜어줄 순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야, 다음엔 나랑 여행 가자. 부부 동반 말고 친구 동반으로. 그 말에 미경이는 작게 웃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웃음이 오랜만에 진짜 같았어요. 그날도 미경이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찾아왔던 거였죠. 문을 열자마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내가 케이크 사왔어. 커피랑 같이 먹자. 웬일이야? 갑자기 달달한 거 먹고 싶었어? 그냥 집에 있기 싫더라.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미경이를 보면서 커피를 내렸어요. 잠깐만, 애가 낮잠 자고 있어서 조용히 해야 돼. 금방 깰 수도 있어. 그런데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거실로 안고 나왔을 때 미경이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어요. 그녀는 케이크 포크를 들고 멈춘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잠깐의 침묵이 앞으로 일어날 일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날 미경이가 돌아간 뒤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죠.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지. 그냥 우연이겠지. 혼잣말로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애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아이 우리 남편 어릴 때랑 너무 닮았어.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계속 울렸어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기대 TV를 보고 있었어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는데 그 여유로운 모습이 괜히 더 화가 났어요. 당신, 신우가 만나는 그 남자 누구야? 어? 나야 모르지. 가정이 있는 남자라며. 근데 뭐 정리했다고 했다던데?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정리를 한다고? 그게 다야? 근데 아가씨는 언제 애를 데리고 간다는 거야? 아니, 당신은 내 잠깐도 못 봐줘? 내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불쌍하다고? 지금 누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아니, 당신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지. 근데 나는 가족끼리 웬만하면 싸우고 싶지 않아. 남편은 늘 그랬어요. 잘못이 있어도 덥자는 식이었죠. 전 결국 말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머릿속엔 남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가족이니까 덥자. 그 말이 이 집안의 모든 문제를 만든 건데. 그리고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시어머니라는 글자가 뜨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미 무거웠어요. 네, 어머님. 예, 애 보기가 그렇게 힘드니? 어머님, 당연히 힘들죠. 회사 다니면서 애까지 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저 요즘 잠도 못 자요. 그래도 네가 좀 도와줘야지. 내 딸이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그 남자 누구예요? 아가씨 애아빠라는 사람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애를 보고 있잖아요. 그건 애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그래도 가족끼리 잘못한 게 있어도 덮고 넘어가야지. 그게 가족이고 정이지. 아니요, 어머님. 덮을 일과 아닌 일은 구분해야죠. 이건 덮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유, 너는 참 피도 눈물도 없다. 피도 눈물도 없다라. 시모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할 힘도 없더라고요. 아이 방 문을 열었을 때 하준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선택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참 답답했어요.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해야겠다. 이 아이가 누구의 피를 물려받았는지 직접 밝혀야 해. 그동안은 가족이니까 불쌍하니까 라는 말로 넘겼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더는 감정적으로 덮어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경이가 아이를 처음 봤을 때 굳어버리던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의심이 아니야. 이제는 정말 확인해야 해. 다음날 퇴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미경이가 전화를 받자마자 망설임이 밀려왔지만 결국 말을 꺼냈어요. 미경아, 우리 신우 아이 아빠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미경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랑 네 남편 DNA만 대조해보면 돼. 그 말을 내뱉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입 밖으로 내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잠시 후 미경이 낮고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 그래도 나도 뭔가 촉이 왔어. 내일 그 사람 머리카락 가져갈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 분노, 그리고 결심.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른들의 잘못으로 얽혀 있었다는 걸 말이죠. 다음날 약속한 대로 미경이가 집 근처 카페로 나왔어요. 서로 마주 앉았는데 처음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여기 남편 머리카락. 오늘 아침에 그 사람 셔츠에 붙어있던 머리카락 가져온 거야.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고 안에는 짧은 머리카락 몇 올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걸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봉투를 꺼냈죠. 이건 아이 베개에 떨어져 있던 머리카락이야. 그리고 저희는 곧장 머리카락을 들고 DNA 검사기관으로 갔어요.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상황이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며칠은 정말 길었어요. 하루가 한 달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핸드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문자 한 통에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미경이는 일부러 연락을 자제했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도 불안함만 커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나오는 순간 어떤 관계가 무너지고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를 말이죠. 며칠 후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경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결과 나왔어. 나 지금 바로 갈게. 그렇게 우리는 거의 동시에 센터 앞에 도착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접수 창구로 걸어가고 직원이 내민 봉투를 받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내가 열어볼게. 그녀는 봉투를 열어 결과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결과지를 펼친 그 순간 둘 다 숨을 멈췄어요. 부자관계가 맞다는 결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미경이는 마음을 다잡고는 있었지만 막상 결과를 확실하게 확인하게 되자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결과지를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았다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옆에 앉아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그 손끝 너머로 전해지는 건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차가운 현실이었어요. 배신, 수치,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진실. 그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이를 보았을 때 어쩐지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한 장의 서류로 세 사람이 갈라지는 순간을 목격한 뒤였고 그 현실이 아이에게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는 더는 누군가의 말로, 누군가의 체면으로 이 상황을 덮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곁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머릿속으로 차분히 다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않을 것이고 아이를 둘러싼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이 제 안에서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짰고 누굴 먼저 만나 무엇을 확인할지,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던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이미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잠긴 듯 낮았고 이미 모든 걸 체념한 사람의 말투였어요.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그냥 남편이랑 끝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울지 않으려 애쓰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죠. 그래, 그만하자. 넌 충분히 버텼어. 다음 날 아침, 미경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도장 찍었어. 그 한 문장이 전부였죠. 저는 그대로 한참을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그녀의 남편은 예상 밖이었어요. 별다른 저항도 없었고 변명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냥 서류 내밀었더니 아무 말 없이 도장 찍더라. 위자료나 재산 얘기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이렇게 끝내자고 하더라. 그녀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보통이라면 잠깐 주춤거리기라도 해야 될 텐데 그는 너무 조용했다고 했어요. 마치 내 말을 기다린 것처럼 반응하더라. 저는 미경이의 말에 별다른 말을 더 하지 않았어요. 이젠 서로에게 굳이 상처가 될 말을 할 이유도 따져야 할 의미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이혼한 후 미경이는 친정으로 내려가 잠시 쉬겠다고 했어요. 연락은 거의 없었고 SNS도 모두 닫아버렸죠.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찾아왔을 텐데 이제는 간단한 문자 한 줄 보내기도 힘든 모양이었어요. 간혹 전화를 걸어와서는 덤덤하게 말했어요. 이제 조금 숨 쉬겠어.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야. 정말 괜찮아졌다는 뜻일까?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다는 뜻일까 헷갈렸죠. 그래도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그녀가 이제야 조금이라도 평온을 찾았길 바랐거든요. 그 무렵 신우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무런 연락도 예고도 없이 초인종을 눌렀죠. 세훈이, 애 데리러 왔어요. 이제 내가 데리고 갈게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러 온 사람처럼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미 마음속에 준비는 돼 있었어요. 그래요. 애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신우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이더니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레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작별 인사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다 정리됐어요. 한마디만 남기고 현관문을 나섰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이 이상하게 휑해졌어요. 그동안 시끄럽게 울던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졌는데 그게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진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올 때쯤 남편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죠. 내 동생 결혼한대. 남편에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내민 하얀 봉투 안에는 청첩장이 들어있었어요. 결혼? 드디어 하는구나. 저는 신우의 청첩장을 펼쳐보았고 첫 문장부터 눈에 거슬렸어요. 결혼합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저희의 새로운 출발에 축복을 보내주세요. 문구를 보자마자 분노가 올라왔어요. 사랑으로 이어졌다고? 그게 사랑이었을까? 불과 몇 달 전 제가 아이를 떠맡기고 도망치다시피 사라졌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이라니. 우스웠어요. 뻔뻔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죠.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멈췄어요. 대신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가야겠다. 이번엔 내가 직접 봐야겠다. 그 결혼식이 단순히 신우의 결혼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이상한 기운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뭔가 아주 오래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신우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눈이 부셨고 하얀 장미와 리본으로 꾸며진 복도에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죠. 시몬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축하드려요. 여전히 고우시네요. 고마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오늘 정말 행복하네요.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옆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객석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친척들, 회사 동료들, 친구들까지 줄지어 앉아 있었고 다들 웅성이며 핸드폰을 들고 있었죠.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신랑 입장 뒤에 신부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흐르며 문이 열렸어요. 신우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천히 버진로드를 걸어왔죠.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고 플래시가 연신 터졌어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 신우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뻔뻔하다.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미경이도 고개를 들었어요. 미경이는 결혼식을 꼭 봐야겠다며 저를 따라왔었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감정이 전달됐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단단한 결심을 담고 있었어요. 결혼식장은 모두가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제겐 폭풍이 오기 전에 정적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곧 진실이 터질 시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결혼식은 아무 문제 없는 듯 흘러가고 있었어요. 신랑이 반지를 꺼내 들고 신우의 손을 잡는 그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죠. 음악이 잔잔히 깔리고 사회자는 미소 띤 목소리로 진행 멘트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끝이 저려올 정도로 긴장됐죠. 그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단상 앞까지 걸어가는 그 몇 걸음이 그렇게 길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으로 단단히 눌렀어요.
마이크에서 나는 작은 잡음과 함께 웨딩홀이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친구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객석 곳곳에서 숨죽인 소리가 들렸어요. 설렘이 가득했던 웨딩홀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긴 시간 참고 견디며 기다려온 이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신랑 쪽으로 쏠렸습니다. 신랑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는 듯 어색하게 웃었지만 금세 굳어버렸죠.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갔어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신랑으로 서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의 말에 신랑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신랑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시선이 잠깐 엇갈렸지만 그 안엔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어요.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신우와 바람을 피웠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객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어요. 누군가는 너무 놀라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들며 촬영을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지만 이번엔 축하가 아닌 폭로의 순간이었죠. 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행동으로 옮겼어요. 리모컨을 눌렀고 뒤편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곧이어 사진 한 장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죠. 여기 보세요. 제 친구와 오늘 이 자리에서 신랑으로 서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여행 갔을 때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엔 바닷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가족 모임 자리, 식당, 카페 등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연달아 나왔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숨죽인 소리가 터졌습니다.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더 가까이 보려 했어요. 신랑의 가족들은 급히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소리가 울려 퍼지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신랑은 얼굴이 새파래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신우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하며 무릎을 꿇었어요.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웨딩홀 안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그 순간 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들이 감춰온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해서 손짓하며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웨딩홀 안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새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내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요? 저는 그 마이크를 뺏기지 않으려 한 발 물러서며 차분히 말했어요. 망친 게 아니라 진실을 바로잡은 거죠. 저는 더는 붙잡아야 할 이유도 미련도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어요. 결혼은 축복받을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아서 세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 순간 결혼식장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창피함을 못 이기고 신부 대기실 쪽으로 달아나던 신우는 바닥에 하이힐 굽이 부러지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고 드레스 자락이 질질 끌렸어요. 누군가는 그걸 말리려 뛰어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랑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 말 믿지 마! 하지만 신랑의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미 스크린에 저의 친구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띄워져 있었으니까요.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모두의 눈앞에 있었죠.
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나도 그냥 사랑하고 싶었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객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그 애가 불륜으로 생긴 애라는 거네. 세상에, 저 집안 완전히 끝났네.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감히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쳐놔?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체면 다 구겼다. 도대체 이렇게 하면 뭐가 남는 건데? 시모와 남편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가방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죠. 체면? 그런 게 당신네 집안에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 저는 남편의 눈앞에 이혼 서류를 내던졌어요. 그 사이 신우의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하객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자리를 떴고 웨딩홀 직원은 눈치를 보며 황급히 스크린을 껐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돌아서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제 옆에는 미경이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저에게 말했죠. 너도 말할 틈을 줬어야 했나? 아니야. 고마워. 나 대신 말해줘서. 나는 이제 괜찮아. 속이 다 시원해. 그날 이후 그 사건은 여기저기에 퍼져나갔어요. 신우와 그 신랑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동네방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우와 그 남편은 각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신우는 회사를 그만둔 뒤 아무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아예 잠적해버렸고 그 신랑 또한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남편과 시모 또한 그 후폭풍을 피할 수 없었어요. 이웃들은 대놓고 수군거렸고 그 집 문 앞에는 밤마다 신문 대신 누군가 던진 욕설 쪽지가 놓였다고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가족을 불륜 집안이라 부르며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명절에도 아무도 그 집을 찾지 않았죠. 시모는 평생 자랑하던 우리 집 체면을 단 하루 만에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으며 모임 사람들 사이에서 불륜을 저지른 신부의 엄마라 불리며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했어요. 남편 또한 회사에서 불륜 저지른 동생을 둔 오빠로 낙인 찍혔고 창피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갔어요. 하지만 어디를 가도 그 소문은 따라붙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소식만 들어도 얼굴을 찌푸렸죠. 한때 저를 무시하며 체면을 입에 달고 살던 그 가족은 결국 자신들이 쌓아온 업보의 무게에 짓눌려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법원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을 때 그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손에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당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주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됐어. 나는 이제 당신하고 끝이야. 더 이상 딴소리 하지 마.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게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그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제 안에서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판결문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 위엔 굵은 글씨로 배우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의한 이혼이라 적혀 있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제 눈앞에서 지난 세월의 굴레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법정 문을 나서며 저는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다 끝났구나. 저는 비로소 모든 걸 끝낼 수 있었어요. 오랜 시간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마침내 어딘가로 모두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이혼한 이후 저는 오랜만에 제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출근길의 공기도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도 업무는 많았지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더 이상 시모의 눈치도 없고 남편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이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오롯이 제 삶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좋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